자,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다의 행적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어제 이제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불법 숙박업소 소유, 문다의 소유가 또 발각됐다. 이런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자, 이걸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다의 이 불법 숙박업소 다루기 전에요. 자, 음주운전 사고 지금 진행 상황 새로운 소식들이 알려지고 있어서 그 문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A가 보도를 했는데요. 문다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있었죠. 택시 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채널 A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 의미,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네. 병원에 가겠다.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아프다는 이야기는 다쳤다는 이야기이고, 다쳤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문다혜의 그 음주운전이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이 해당되는 법이 벌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서 그 특가법으로 아예 바뀌게 되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도로교통법은 그 음주운전의 그 음주 수치에 따라 가지고 형이 달라지거든요. 예컨대 음주운전이 0.2 이상이다. 그러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예. 벌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문다혜 같이 0.15 정도 나오면은 0.08에서 0.2까지는 1년에서 2년까지로 절반 이하 확 준단 말이죠. 예. 그다음 벌금도 500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보면 0.08에서 0.2 사이는 징역 8월에서 1년 4개월 또는 500에서 800이란 말이죠. 그런데 0.08일 때 8개월이면 0.15일 땐 얼마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징역 1년 정도 때려도 아무런 의심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 그 양형이 되는데, 그런데 특가법으로 가면요, 음주운전에 치상이 붙어가지고 특가법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게임이 달라져 버려요. 정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특가법에 보면은 그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험운전 치상에 음주운전 치상도 포함이 되는 건데 1년 이상 징역이 무려 15년까지예요. 1년 이상 징역 15년까지. 그 다음에 양형 기준으로 봐도 기본이 최하가 징역 10개월에 그 징역 2년 6개월까지 때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특가법에 그 벌금형도 있어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하지만은 음주운전 치상 관련된 양형 기준은 벌금형을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 감경할 만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법에 따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그 벌금까지 처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그런 감경 사유가 전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을 갖다 때리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기사님이 그 문다혜한테 유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사님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디 뭐 아주 그냥 크게 그냥 피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다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게 하나 유리한 정황이고, 두 번째는 문다혜 씨가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때 그 자기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실 때 민정비서관 했던 변호사를 그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죠. 자기가 모셨던 분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따님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변호사 선임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피해자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보겠다 이런 그 생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감경 사유가 적용이 돼서 벌금형으로 이제 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다혜 씨한테 가장 양형 사유 중에 최악의 그 양형 사유가 뭐냐?
그 가중되는 가장 그 가장 나쁜 양형 그 사유가 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 말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음주운전 무지무지하게 죄질이 나쁜 거다. 그다음에 음주운전 한 놈은 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으니까 초범부터 엄히 다스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은 그러면 초범일 때는 뭐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쩌다가 한번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강하게 그냥 훈방하고 훈계하고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 진짜 두 번째 걸리면 그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범행을 갖다 저지른다. 그때 가서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음주운전 한 놈은 또 하더라. 그러니까 초범 때 너 다시는 저희 음주운전하면 그때는 혼내줄 거야. 백날 이야기해봤자 똑같이 음주운전 하더라.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냥 뇌피셜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를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재범확률이 무슨 45%인가? 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수치까지 쫙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재범 확률이 뭐 한 45%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놈은 또 음주운전할 확률이 최소한 5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걸린 사람만 45%라는 얘기예요. 걸린 사람만 안 걸렸다라고 하면 음주운전한 사람 또 음주운전할 확률은 7, 80%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봐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을 예비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네, 저 사람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해. 이런 거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치는 행동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거든요. 예. 그런 거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최악의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하고 음모하는 것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차를 몰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저 예컨대 문다혜 씨가 정혁진 변호사라는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맨날 방송 나와가지고 내 욕만 해. 내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비하지 않더라도 문다혜가 음주운전 그 0.15면요. 소주 2병 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에이씨 그냥 누구든지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다 치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살인 예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비하는 거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죽을지는 몰라. 어떤 사람이 죽을지는 몰라. 심지어 길 가던 뭐 개가 치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은 어쨌든 누군가 하나 죽어도 난 모르겠다.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범죄자 문다혜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 추례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청와대 얼마나 웅장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청와대 웅장한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인 예비행위랑 똑같다.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문다혜가 아무리 그 운전 택시 기사님이 상해가 경미하고 그다음 택시 기사님은 쉽게 말하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근데 그렇게 아주 그 비상식적인 그런 합의금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 요만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 옛날보다 진짜 합의금 액수가 10배, 20배는 뛰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잘 됐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1억을 부르든 10억을 부르든 부르면 그렇다고 합의 안 하겠습니까?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징역 10개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그 음주운전에
습성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예. 틀릴 수도 있고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경험상 저도 그렇고 그다음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종합해 봤을 때에도 0.15의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만취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할 생각을 했다 합니까? 그냥 맥주 한두 잔 먹고 소주 한두 잔 먹고 그래서 조금 알딸딸한데 그래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이고 설마 뭐 날 잡겠어? 그다음에 내가 이태원에서 우리 집 부암동까지 가는 길 다 아는데 거기에 지금 음주운전 단속할 확률은 전혀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지금 할 시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조심 살살해서 운전해 봐야지라고 했는데 석세스. 성공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으니까 만취했어도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다가 몇 미터 가지도 못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지 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고 그랬는데 10리는커녕 한 1, 2? 한 1, 2가 한 250m입니까? 뭐 어쨌든 그 정도 거리도 운전 제대로 못하고 꽝하고 사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다혜 씨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가 이번이 처음 음주운전이었으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처벌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일벌백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뭐 유명한 가수도 얼마 전에 사고 내고 또 누구도 얼마 전에 사고 내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하는 생각으로 진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죄송하다 내가 우리 딸 뭐 40살 넘어가지고 어차피 뭐 품 안의 자식도 아니지만 내가 한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해서 그 검찰은 그다음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한 말씀 하셔야지. 그래야지 국민들 뭐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문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앞서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비서관을 했던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경찰 출석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음주운전 사건 중에 가수 김호중 씨 사건도 있었죠. 물론 그 자체 음주운전 사고가 그 자체로도 그 김호중 씨 큰 사고를 쳤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뺑소니를 치고 사건을 부인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결국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왔죠. 사고를 사전에 이제 적절하게 처리를 했다면 또 다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다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수 김호중처럼 뭐 뺑소니를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현재 출석 조사도 상당히 열흘이 지금 이미 지났고 가수 김호중 씨는 11일째 출석을 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고 이후에 지금 행동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찰 공보 규칙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범죄자를 그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 벌써 머그 사진 찍어가지고 문다혜 그냥 눈 풀려가지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머리 산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런 사진들이 지금 언론에 쫙 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다혜가 그렇게 술 취한 다음에 막 이러 하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지금은 만약에 이제 경찰의 그 포토라인에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용산 경찰서 제가 가봤는데 예. 거기가 옛날 경찰서야. 그 용산구청도 옛날에 가봤는데 용산구청은 아주 근사하게 뭐 몇천억 들여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산 경찰서는 아직도 옛날 경찰서라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문다혜는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사진 찍히게 될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술 한 잔 입에 걸치지 않았던 사람처럼 뭐 화장하고 머리 단정히 빗고 그다음 뭐 정장 딱 입고 그렇게 딱딱딱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은 저렇게 개망신당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봐야 내가 저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돈이 아깝더라도 돈이 그래봤자 뭐 2, 3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 그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보 규칙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예. 이거는 경찰청에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청장님 제 생각에는 경찰 그 공보 규칙 이거 좀 바꿔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그 범죄자들이 특히 이제 공적이거나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오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광철 변호사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안 봐도 비디오야. 어떻게 그 비디오냐면 아마 경찰이 문다혜 씨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아 저기 여기 용산 경찰서 뭐 누굽니다. 뭐 교통과에 무슨 정혁진 수사관인데요. 문다혜 씨 맞으시죠? 네. 아 저기 뭐 언제쯤 그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문다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 저희 그 수사관님 그런데 제가 뭐 워낙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고요. 변호사님이 수사관님한테 전화 드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변호사가 전화를 갖다 하겠죠. 저기 그 정혁진 수사관님이시죠? 그러면서 저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그 유명한 이광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갖다가 맡으셨네.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광철 변호사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용산 경찰서 입장에서는 빨리 이 건을 그 처리하고 싶고 질질질 끌면은 그러면은 그 용산 경찰서가 욕 먹는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그 용산 경찰서 수사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난주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냥 그저께나 그저께 정도에 그 소환 조사해서 조사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는 용산서도 너무 오래 끄는 거 부담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나와가지고 조사받겠다라고 하면 그럼 조사해 줄 거예요. 네. 뭐 어려운 그 조사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평일보다는 그래도 주말에 기자들이 조금 덜 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해야 뭐 신문이나 이런데 기사가 조금 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변호사였다라고 하면요 문다혜 씨한테 다혜 씨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갑시다라고 하면 다혜 씨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거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는 게 그다음 매도 빨리 먼저 맞는 게 그게 낫고 끌면 끌수록 너한테만 불리한 거야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어드바이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고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가지고 그 조사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광철 변호사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주 중에는 수사를 받겠지. 그런데 이번 주 중에도 수사를 안 받고 이걸 갖다가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용산 경찰서장부터 좌불안석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방송 나가가지고 왜 그 문다혜 수사 안 하느냐? 뭐 특혜 수사할 거냐? 그러다가 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할 거냐? 서면 조사로 끝낼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그 이광철 변호사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는 빨리 하는 게 낫다. 매도 빨리 받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그래야지 국민들도 덜 답답하다. 국민들 더 답답하게 해서 분노 게이지 올라가게 해봤자 그게 그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무슨 득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날짜 잡아서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댓글에 보니까 마또님이 마약 성분 없애려고 시간 끄는 건 아닐는지 BHTYEDS님도 마약 검사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마침 그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만취 운전자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가 도입될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만취 운전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굉장히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문제입니까? 미국도 문제고요. 웬만한 나라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은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총기도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엄청나게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가도 밤에 이렇게 뭐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나마 이제 치안이 제대로 유지가 됐던 나라가 뭐 일본이나 좀 그럴까? 뭐 몇 나라 없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마약이 굉장히 지금 그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의 진원지가 어디냐? 옛날에는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중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 북한이 전 세계적인 그런 뭐 필로폰 공장이라는 이야기도 읽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마약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유이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만약에 마약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여야 협력해가지고 법 바꾸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음주운전 하면은 좀 이 정도 0.1 넘어가는 아주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체열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체열하면 거기에 마약 여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그다음 검찰과 이런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약에 대해서는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0.1%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해본다. 실제로 마약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다고 그러죠. 행동거지로 때로는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음주운전으로 생각했는데 음주로 봤는데 나중에 보면 마약으로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아예 일괄적으로 0.1%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마약 간이 검사를 하자. 이건 상당히 의무적으로 법제화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을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다혜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문다혜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9일에 문다혜 측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택시 기사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까? 일단 그 토요일 5일 새벽에 이제 사고가 났죠. 예. 그리고 10월 9일에 휴일입니다. 한글날. 한글날에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택시기사가 출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쪽 변호사가 문다혜 씨 쪽 변호사가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일단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먼저 합의금 얼마나 원하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물쭈물하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이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제시를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 어떤 협상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 보면은 금액이 좀 상당히 크지 않았나. 그 과정에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있었는지를 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택시 기사 이야기는 그것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부터. 그러면은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형사 합의를 한 시점이 그때 9일 정도 되면은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고 다른 그 범죄 혐의로 뭐죠 그 형량이 높은 범죄 위험운전 치상죄. 위험운전 치상죄. 예. 그걸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시점에
보니까 이 날짜가 그때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가지고 그 합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문다혜 측 변호사가 제시한 거 이 정도 합의금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택시 기사가 그 정도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김기현님께서 아까 의견을 주셨던데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요. 피해본 택시 기사가 본인이 보기에 거절하지 못할 만큼 또는 예상 못한 만큼 사실은 놀랄 만큼의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앞서 얘기한 위험운전 또는 음주운전 치상죄를 벗어나려고 했던 다급한 문재인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시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싶을 거예요. 예. 빨리 매듭을 짓고 싶고 또 경찰이 이제 소환이 돼야 하잖아요. 소환이 되면은 이 지금 공개 소환은 아니지만은 지금 용산 경찰서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기자들이 지금 아직도 뻗치기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뻗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게 뻗치기라고 합니까? 기자들 전문 용어로 뻗치기라고 하죠. 어디 가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 있잖아요. 아. 그 누구 이제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 예. 근데 기자들이 뻗치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부 기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BTS 수가 그 전동 킥보드 사고 냈을 때 그때도 용산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한테 다 포착이 됐어요. 거기 용산 경찰서 구조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기자들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이런 질문까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예. 합의를 했느냐 나올 테니까 그거를 예상을 해서 어쨌든 논란을 이거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했으면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뭐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뭐 또 택시 기사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또 불필요한 오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 이야기는 뭐 많이 하는 거는 별로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때 이광철 변호사를 뭐 선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광철은 조국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 민정비서관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다 선임을 하고 하면은 일단 아마 변호인도 지금 호합 하나로 좀 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번 사건을 또 어떤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좀 일정 부분에 돈으로 좀 막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피해 택시 기사가 이제 언론의 합의금 액수는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에 관해서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이 합의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가 이제 사실 공개하는 게 좀 개면적인 문제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다혜 측에서도 변호사가 이 합의한 것은 일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꼭 그렇게 알려지면 또 그 자체로 논란이 되니까 그냥 합의하는 것은 서로 알리지 말고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사실은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분명히 그 변호사가 그 택시 기사에게 이것은 좀 액수는 좀 항고해 달라고 뭐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택시 기사 굳이 이제 택시 기사 분이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문다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돈과 관련한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의혹들이 많고 뭐 저수지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뭐 그 비자금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돈이 최근에 들어서 돈이 좀 풍족해진 것 같아요. 돈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오피스텔 또 이야기도 나오고 네. 어떤 전세 집을 또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체 합해서 한 12억 정도가 불분명한 돈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금 논란도 있고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합의금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거액의 합의금 줬으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났냐 이렇게.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액수 일가는 좀 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논란을 맡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택시 기사가 이제 지난 9일에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택시 기사는 그럼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문다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문다혜가 당시 어떤 이야기를 택시 기사한테 사고 당시에 했는지 이런 부분은 언론에 어떤 내용으로 공개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추돌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가 가서 이제 그 운전석 쪽으로 가니까 한 3분 동안 문을 안 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3분 후에 이제 문을 열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일단 술 냄새가 확 나더라. 그다음에 눈이 거의 감길 정도였다. 그리고 말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그 만취 상태였죠. 혀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첫 마디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조절을 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문다혜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반문을 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대화가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대화가 될 상태가 아니다.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던 거죠. 예. 그렇군요. 자 피해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 사고 당시 이 차량이 시속 40 내지 50km 정도의 속도를 냈는데 네. 제 차를 안 받고 택시 기사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나마 거기에 예. 그 택시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그런 상황이 없이 계속 운전을 했다면 네, 택시 기사가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그 정도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접촉 사고 나기 전에 좀 행인들이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택시하고 추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멈춰서 그렇지 정말 주행을 했으면은 그리고 또 문다혜 씨가 그 11번이나 과태료를 부과될 정도로 모범 운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는 버스 전용차로 끼어들기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운전도 평소에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가 됐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할 뻔한 거죠. 그렇군요. 자 피해 택시 기사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문다혜 측과 합의가 됐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적용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금 경찰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때 경찰에서 브리핑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상해 그러니까 위험운전 등치사상의 혐의인데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경찰에서 이것은 이제 합의 부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양쪽에서 이제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이 그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그 시점에 이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제출 시 이 위험운전 등 치사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경찰서 조사가 본래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대부분 많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난 후에 지금 2주가 지금 됐는데 아직도 문다혜가 출석하지 않고 좀 버티는 상황인데 이미 변호사도 섭외가 됐고 선임을 했고 준비가 뭐 사건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출석해서 바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처벌받고 뭐 형량이 기소가 되면 기소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도 계속 안 나오고 버티는 이 상황은 뭐 말 못할 사정이 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워낙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그 주변에 그 이상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찰에서도 좀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루머 같은 것도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빨리 이것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 버티고 있으니까 못 하겠죠. 경찰 쪽의 사정이 아니고 그 문다혜 씨 쪽 사정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마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좀 관심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닌가. 관심이 이제 좀 이슈가 아무래도 다른 이슈들이 막 생기면은 문다혜 씨 건 좀 덮어지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찰하고 검찰 조사가 또 맞물려 있어요. 검찰에서 그때 마지막으로 그 신우석 씨 친인척 담당 행정관을 소환을 하고 나서 또 얼마 전에 백운우 압수수색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문다혜 씨부터 차례로 문재인 일가를 소환을 하는 건데 그 검찰 소환도 지금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소환도 검찰에도 가야 되고 경찰에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경찰 거는 좀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전략 아닌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용산경찰서에 뻗치게 하는 기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기자들도 뻗치기 하다가 좀 관심에서 좀 사라지거나 너무 그렇게 피로감이 생기면 뭐 절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다른 이슈가 네. 터져서 좀 덮어지고 국민들도 관심을 좀 세간의 비난이라든가 관심이 좀 멀어지기를 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문다에 관련된 음주운전 사고 연관해서 다뤄봤고요. 자,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가 두 개가 남아서 좀 더 분석하는 건 조금 두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꼴불견 같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 장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 그 인물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인데요. 그 장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죠. 정재규 법원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 법원이 그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정재규 법원장은 거의 발부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윤은 법관들이 영장 자판기냐 이렇게 힐난을 했는데요. 이걸 듣고 있는 법원장, 판사들 어땠을지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판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고 그러면 판사들은 아무런 판사들의 판단 없이 그런 영장을 발부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려면은 그만큼 합당한 돈을 넣어야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인데 예를 들자면 500원 넣으면 너무 안 안 나오죠. 나와요. 예.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원래 한 10개가 혐의가 있어야지 법원이 발부를 할 텐데 한 5개 혐의만 가지고 뭐 발부 안 하죠. 그런데 검찰이 10개 이상의 혐의를 적시해서 하면은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판기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합당한 그 의혹들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그게 검찰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발부를 해준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정말 이제 압수수색을 하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이렇게 적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맞아. 이 정황을 보니까는 이것은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를 감추고 있는지 이것을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해서 발부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 문재인 수사 발부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발부하는 게 아니고 영장 안에 여러 가지를 자료하고 다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특히 판사들 입장에서 전주지법 판사들 입장에서 이게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그 사안인데 그렇죠. 그것을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한 90% 이상 발부를 해줬는데 이제 수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발부를 해준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인데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검토 없이 발부를 한다. 이건 그 판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권순일 같은 경우도 이게 발부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그때 애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검사들이. 예. 근데 같은 판사라고 같은 판사라고 그런 것 아니냐 해서 발부를 안 해줘서 애를 먹었다는데 그때 법조계에서도 이거 아주 그러니까 대법원장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같으면은 판사들이 발부하기도 참 어렵겠죠. 웬만한 근거가 없으면은. 근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부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성윤이 질문을 한 것은 오히려 문재인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그런 정황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표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성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윤은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달한다. 이 통계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장 자판기 이것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전주지검이 이 범죄와 관련해서 상당한 증거를 제시를 했고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을 잘했기 때문에
전주지법에서 압수영장을 100건을 내면 92.7건, 그러니까 93건 정도를 압수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인데, 오히려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발부율이 높다 그러면 전주지검 참 수사를 잘하네, 이걸 거꾸로 홍보해 준 셈이 됐네요. 뭐 그런 그 결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원이 발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에 이제 내사를 하든지 그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를 신청을 했다면은 그 초기 수사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특히 이 문재인 관련 사건은 전주지검에서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이게 고소고발이 됐는데 사실상 묵혀놨었어요. 이 사건은 묵혀놨는데 작년 9월 달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장이 부임을 해서 캐비넷에서 이것을 꺼내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시작이 돼서 한 20명 이상이 이 소환이 되고 청와대 관련자들, 그리고 압수수색도 한 열 몇 군데가 막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사 필요성이 그 부각시키는데 전주지검이 수사력을 발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고 말이 나왔을 때 전주지검장이 우리가 해오던 거니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주지검의 형사 3부의 그 검사 9명을 다 투입해서 하거든요. 네. 9명을 다 투입해서 이 사건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좀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이걸 비판하려고 했는데 전주지검이 오히려 수사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주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다 받아들였다.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살피고 초동조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해서 오히려 이성윤이 문재인을 엿먹이는 꼴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을 보니까 각 지역의 고등법원, 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전체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있던데, 어제뿐만 아니라 날짜가 좀 다르지만 이제 대법원부터 해서 전체 법원을 지금 이번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았던데, 다른 기록에 보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전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유의 상황, 이 법사위에서 법원을 뭘 길들이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은 상임위별로 하죠. 예. 그러면 주로 이제 행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지방의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방 경찰청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청 여러 경찰청 다 안 합니다. 그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몇 개씩만 해요. 검찰청도 마찬가지예요. 법사위에서도 검찰청도 전국의 검찰청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몇 개씩만 골라서 하는데, 그러면 법사위에서 법원도 마찬가지였죠. 그 딱딱 그 돌아가면서 일단 하는데, 이번에 거기다 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이 압박이죠. 이제 1심 선고 2개 앞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북 송금도 1심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법원에 대해서는 회유와 채찍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회유책은 저번에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법 예국제에서 판사들은 빼주는 거, 이런 문제들, 또 법관들에 대해서 법관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것을 이제 회유책을 갑자기 막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유책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협박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뭐 판사들을 뭐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차원에서 일단 그 이것은 전체 이 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는 것은 압박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고, 그 질문을 하는 것도 뭐 이성윤이 뭐 정재규 전주지법법원장에게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는 것도 결국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성윤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죠. 네. 그리고 제일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럼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 상황이 전부 다 문재인으로부터 다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문재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그 결과가 된 거죠. 예.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을 급격하게 신분 상승을 하게 해준 문재인에게 오히려 엿먹이는 이성윤이 되고 있네요. 전주지방법원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과 발부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뤄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좋아요 꾹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좀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수경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김수경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들 병원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재인을 정계로 끌어들인 인물, 김수경으로 알려져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였다. 상당히 많이 뒤에서 돈을 대줬다. 지원을 많이 했다. 김수경 전 우리들 리조트 회장, 우리들 병원그룹 관계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김수경 씨가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졌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김수경 씨가 베트남 하노이에 예. 병원을 짓기로 했어요. 예. 병원을 짓기로 해서 어떤 그 건설업체에 그 운영을 그 건설을 맡겼는데 그때 베트남 정부가 그런 규정이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공사를 진행을 하려면은 미화 20만 달러를 잔고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건설 업체가 그러니까 이거 시행을 하는 이 김수경 씨 쪽이 그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0만 달러면은 그때 당시 환율로 하면은 이게 그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됐는데 이걸 김수경 씨가 그 건설업자에게 잠깐 빌렸다는 거죠. 빌려서 이제 잔고를 이렇게 채워놓고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결국은 무산됐어요. 하노이 병원 짓는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걸 돌려주지 않고 횡령을 했다는 거죠. 본인의 그 통장으로 다 돌려가지고 써버렸다는 거죠. 그 혐의로 어제 그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김수경 전 회장은 돈을 빌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반환해야 하는 돈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김지영 판사 재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판사 선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김수경 전 회장은 병원 신축 사업의 주체로서 회사 계좌 인출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 계좌에 송금된 돈의 출처나 입금 명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책을 했는데요. 자, 이 지금 뭐 많은 사건들 중에 이재명, 문재인 이 관련자들이 사건이 터지면 나는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데 이 장면과 좀 비슷하게 연상되는데 친문의 대모라고 했던 이런 사람의 저런 나는 반환해야 되는 돈을 빌렸는데 반환해야 되는 돈인 줄 몰랐다. 저런 행동과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전체에서는 어떤 뭐 도덕성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 발뺌을 하는 게 저는 특기인 것 같아요. 무슨 사안이 터지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것을 인정을 하는 대신에 일단 발뺌을 하고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좌파 진영 전체의 특성인데 김수경 전 회장도 그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만은 그 법이 그렇지는 않죠. 법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 단죄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문재인 다 이런 식인데 결국 법원에서 발뺌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김수경 그 앞에 사건은 베트남 관련된 사건입니다만은 김수경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들 병원 1,400억 권력형 특혜 대출 이게 딱 떠오르죠. 대부분은 이상호 남편이죠. 이상호 우리들 병원 회장, 부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정재호 민주당 연구원, 윤규근 전 총경 이게 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사건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덮어버렸죠. 이 사건의 내막 이거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상호 원장하고 그 김수경 씨는 부부죠. 예. 부부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호 원장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수경 씨는 친노의 대모다. 근데 노무현 후원자 또 문재인을 정계로 끌어들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2014년에 내 친구 노무현 이런 책도 썼고 예.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 그 책도 이제 감수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그때 2019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우리들 병원의 산업은행 특혜 대출 사건이 있었는데 뭐 신한은행도 그때 뭐 끼어들고 막 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이걸 계속 그 뭉갭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다가왔다고 그래서 이게 그 무혐의를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것을 검찰이 뭉개고 미적거리고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신한은행과 이 산업은행 사이의 이렇게 어떤 마찰이 있었던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때 개입을 한 사람들이 뭐 양정철 그리고 정재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규건 전 총경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던 윤규건 그렇죠.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그 윤규건 그리고 또 이 윤규건이 소속된 그 부서가 그때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백원우 또 개입설까지 나와서 윤규건이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그 산업 그 특혜 대출 상황들에 대해서 백원우에 보고를 했다는 이런 녹취록도 그때 나왔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의혹이 있는데 이게 그때 묻혀버렸고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김수경 씨의 다른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예. 백원우, 양정철, 윤규근 이 아주 그냥 사건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하나의 통로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고리들이 사실은 이 사건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 자체가 사실은 특검 대상이 될 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특검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좀 그 좌파 패널들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예. 마치 권력에 그 관련된 사건을 특검한다. 그거 맞아요. 네. 저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을 특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권력이었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미진했잖아요. 경찰이 그 송치를 해줬는데 그것을 뭉개버렸지 않습니까? 조건이 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죠.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특검을 한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들면은 특검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걸 특검을 해야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라이브 방송 시작하셨죠? 아 예. 그 질문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송국근 평론가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개를 좀 잠깐 언제 방송하나요? 월화 수요일 날 예. 저녁 그 7시부터 8시 사이에 이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 쇼. 예, 저 혼자 1시간 동안 쇼 합니다. 쇼요? 1시간 쇼, 라이브 쇼. 라이브 쇼 합니다. 예. 라이브 쇼 하면 배웁니까? 라이브. 상당히 재미있어요. 야, 그래요? 예, 저 긴장감도 되고 예. 아직은 제가 서툴러서 직접 이게 소통을 잘 못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 이제 소통도 하고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월화수 7시에 송국근 우리 평론가님이 라이브 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라이브 쇼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청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국근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좋은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초조하게 기다렸던 분도 있을 거고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보궐선거 문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결과 국민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두 곳, 민주당 두 곳 후보들이 승리를 했죠. 서울시 교육감이 안타깝게 졌는데요. 자, 그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좀 선거 결과 좀 몇 시까지 좀 한번 보셨어요? 그냥 잤어요. 잤어요? 네네. 대체로 예측이 된 대로 됐어요? 네, 제 예상대로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2대2 예상했었고요. 예.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상대로 된 것 같고 예상을 조금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도 그렇고 조금 그 국민의힘 후보와 그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이 조금 더 나온 것 같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청장 그 윤희련 후보가 61% 얻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강화는 뭐 무조건 그 여유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화의 그 박영철 후보가 한 51%,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42%, 그 다음에 이제 금정구청장 김경지 후보가 39% 조금 안 됐으니까 오히려 강화보다도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거 아닌가 일단 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에서는 장세일 후보가 41% 얻었는데 40%를 넘길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론조사 때도 한 36, 7%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진보당이 앞설 줄 알았어요. 여론조사도 진보당이 앞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추세 자체가 조국혁신당은 역부족이었겠다 해서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26.5% 정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도 제 생각에는 정근식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정근식 후보가 50% 조전혁 후보가 46%였지 않았습니까? 이게 딱 그 진보 지지하는 사람들과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딱 그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한테 5% 진다.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총선에서도 한 5% 정도 골고루 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석 차이는 많이 났지만 전체적인 득표율 따지면은 한 5% 정도 차이 나지 않았나?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 5%의 지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그걸 좁혀서 좀 몇 가지만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일 관심을 모았던 곳이기도 하죠.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61% 정도를 얻었어요. 61.03%를 얻었는데 민주당 김경지 후보하고 22% 정도 22%포인트 차로 승리를 국민의힘 후보 윤희련 후보가 했는데 예상보다는 큰 표 차이가 났습니다. 예상들은 뭐 이긴다 하더라도 한 10% 내외, 한 5 내지 한 8% 정도 예상도 꽤 있었는데 이런 큰 격차 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금정구청장 선거는 한동훈이 이긴 선거예요.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금정구청장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이길 줄 몰랐어요. 이게 제가 뭐랑 똑같냐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0%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 50% 초반대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희련 후보가 61% 얻었잖아요. 예. 강화 군수 박용철 그 군수가 얻은 게 50.97%, 51%니까 거의 그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악재였잖아요. 어제 그제 계속 나왔던 게 무슨 뭐 명태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가 증폭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의 그 구청장 선거에서 이렇게 압승을 했다. 작년 딱 이맘때쯤에 무슨 선거 있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잖아요. 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몇 퍼센트 졌습니까? 국민의힘이 17%로 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패했다 해가지고 당대표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17%라고 하는 표차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는데 여기서 금정구청장은 22%도 더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주당하고만 붙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는 단일화했잖아요. 저희 조국혁신당하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이 금정구 가가지고 나 부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꼴짝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 직접 민주당 후보 지지하는 연설까지 했는데 그렇게 도움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났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어서 양념 삼아서 최고 도우미 역할을 한 사람은 민주당의 재선 의원 김영배 의원이 뭐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예. 그걸로 인해서 민심이 더 확 쏠리게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영광군수 선거도 좀 초점이 있었던 선거죠. 3파전을 벌이고 있었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약간 앞서는 그 결과가 여론조사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 막판에 민주당의 결집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사실은 소식도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대체로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길 거란 예상보다도 조국 혁신당 후보가 진보당 후보보다도 격차가 좀 났습니다. 오히려 한 4~5% 정도 이상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국당 조국 가서 한 달 살이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3위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조국의 한계죠. 예. 처음에는 지금 그 조국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투표장 가서는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진보당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밑바닥 유세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가 진보당한테는 있었고 조국 혁신당은 그만한 당세를 진보당만한 당세도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은 급조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로 그 인기로 인해 가지고 비조지민했다가 지민 비조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의석을 갖다 얻은 것까지는 성공한 건데 예. 이게 그 조국 혁신당은 그 지역적 기반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정구청장 선거할 때 조국혁신당 그 뿌리가 부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때 거기서도 패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군수 관련해가지고 비례대표 지난 총선에서 비례 그 의석수는 그 비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그런 선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구청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국당이 역시 이제 민주당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은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조국 대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가장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죠. 조전혁 후보가 4% 차이로 졌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낮은 투표율도 제기가 됐습니다. 23.5% 정도의 투표율. 그러니까 유권자의 4명 중에 1명도 투표를 3명 이상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그런 이제 아주 낮은 투표율 문제로 교육감 직선제 이거 폐지 문제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다시 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호상 후보가 본인도 보수 후보라고 했는데 3.16, 약 3.2% 정도 퍼센트를 지금 얻었는데 이 낮은 투표율과 4% 차이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멀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뭐 사전 투표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언제가 사전 투표일이었는지도 몰랐는데 10월 16일만 딱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저도 사실은 투표를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해가지고 간신히 투표를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제가 그렇게 뭐 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직선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뭐 런닝메이트 같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교육감이 직선제하고 그 맞는 건가? 그런 그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에 그 조전혁 후보하고 정근식 후보가 이렇게 얻은 그 표 차이가 그 차이만큼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실 실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표 차이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좀 있으면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있고 3년 연속으로 내년만 선거가 없고 2026, 27, 28 3년 연속으로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때 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5곳 재보궐선거, 뭐 서울시 교육감은 정당 투표는 아니까 조금 별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2대2로 났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숫자의 함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정치권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주목을 했는데 지금 이번 선거로 볼 때 여야 정치권에 무슨 변화가 생길 여지가 좀 생겼습니까?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당이 굉장히 그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그 승리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군수도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영광군수에서 그 선거에서 영광군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한 그 동요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41% 장세일 후보가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10월 위기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10월 위기설은 지나갔고 11월 위기설이 이게 본격적으로 그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어제 있었던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결과,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를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했고요. 아마 여러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여러 분석이 있겠죠.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이후에 좀 그 내용을 좀 분석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상한 문다의 돈거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계속 터지 나왔는데 태국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이 됐다. 여기에는 불법 조직까지 가입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문다혜가 태국에 머물 당시에 경호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송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인지 의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환치기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과 돈 거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을 때, 돈을 줄 때나 받을 때 이때 기재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위반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돈이 그렇게 환치기한 돈이 5억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뭐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금액이 그거보다 좀 작으면 과태료가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환치기를 통해 가지고 이 그 문다혜 씨가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단순히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대개는 탈세,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세금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니까 큰 돈일 경우에는 탈세의 목적이 클 거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외국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때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돈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게 아깝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환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은밀한 그 자금이 그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환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식의 불법적인 거래를 은밀하게 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치기 수법은 뭐 통상적으로 탈세라든가 때로는 이제 어떤 돈 세탁할 때, 즉 정치 자금 같은 걸 세탁, 또 다른 자금 거래 세탁을 할 때 쓰이는 불법적인 외환 거래 수법인데, 그러면 문다혜가 태국에서 경호원을 통해 경호원에게 건넨 뭉칫돈, 그 돈 자체가 불법적인 돈일 가능성, 이것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그다음 문다혜가 그 사업하는 사람이고, 예컨대 타이이스타젯이 문다혜나 서창호 소유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한국에 돈을 들여오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세금 문제, 텍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치기 했다. 그러면 이거는 탈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뭉칫돈을 갖다가 그러면 대통령 딸인데 뭐 그냥 정식으로 뭐 송금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또 이상한 거는 뭐가 이상하냐면, 서창호 씨가 그 타이스타젯에 취직해가지고 전무로 취직해가지고 받은 월급이 800만 원이에요, 한화로. 그러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뭐 이렇게 환치기까지 할 정도로 큰 돈인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렌트비 같은 거 받았겠지만은 그거는 뭐 집 사는 데다가 그 생활하는 데다가 렌트비 내고 그렇게 썼을 테니까 뭐 끼케야 그 굴릴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월급 80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를 왜 환치기를 갖다가 하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 태국에서 문다혜 경호원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다는 것인데요. 바트화를 건넸고 그 돈이 국내에 있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다시 그 계좌에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공무원인 경호원이 이 환치기 업체 또는 환치기 업자, 일종의 태국으로 보면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고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공무원과 문다혜가 이 불법 조직을 이용했다, 이 문제도 좀 자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요, 예. 범죄가 그 진행된 것을 공무원이 보면 저희 같은 민간인은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예. 공무원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그 꼭 뭐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정당국에, 수사당국에 이걸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도 대통령 경호실의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 이거는 국가의 기강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다혜는 이제 환치기 수법을 통한 국내 송금, 앞서 얘기했던 국내 송금 외에도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도 별도로 한국에 보낸 것도 확인이 된 바 있죠. 당시 남편 서창호 씨는 타이스타즈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았다는 것도 검찰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트화로 받았는데 돈을 경호원을 통해서 보낼 때는 바트화도 있고 한화도 있고 우리 원화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뭉칫돈의 이 원화 이게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제3자에게 또는 제3자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원화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인가요? 뭐 해석이야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태국의 그 원화가 네.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태국에서 생활하려면 바트화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굳이 또 다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꼭 바트화가 그
바트화보다 달러가 더 유용할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태국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 태국은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한국 돈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태국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이유가 있나? 만약에 한국 돈이 많이 있다, 뭐 집한 돈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태국으로 이민 간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이민 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면은 한국에 있는 뭐 국민은행이든 농협이든 그 은행 계좌에다가 돈 집어넣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 돈을 왜 현금 뭉치를 그 태국까지 가지고 갔지? 그 돈을 왜 또 한국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 현금 뭉치로 또 한국으로 또 가지고 들어왔지?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정을 밝히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게, 의심을 받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다의 부동산 문제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문다에 관련된 부동산 동거래 의혹,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 양평동 주택 구입 자금과 매도, 그리고 현재 그간 살고 있었다는 종로구 부암동 자택, 여기에 제주도 별장, 이렇게 여러 건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군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이 문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계 부의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이 가능한데 왜 현찰을 보자기에 싸서 그렇게 보내줬을까? 이러면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문제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국세청이 이 문제, 문다에 관련된 이 부동산과 동거래, 이거 세무조사, 그래서 자금 출처와 용도 이런 파악하는 문제도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국세청도 세무조사가 현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뭐 국세청에서야 뭐 그 세금 탈루의 의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세무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게 국세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 전산망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국정원 전산망이 굉장히 가장 그 파워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면 국세청 전산망이 더 파워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다혜 씨가 이제 구기동 빌라를, 처음에 구기동 빌라는 서창호 집이었어요. 네. 서창호 씨가 2010년도에 3억 4,500만 원에 구입했다가 2018년 4월 11일에 그 문다혜한테 증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증여를 갖다가 했나 생각을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 7월 10일에, 그러니까 증여한 거는 4월 11일인데 7월 10일에 구기동 빌라를 매도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 4,500에 사서 뭐 한 8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5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국에 있는 와중에서 2019년 5월에 문다혜 씨가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요. 예. 근데 다가구 주택 매입하는데 이걸 얼마에 매입하느냐? 7억 6천에 매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집한 돈은 5억 1천만 원인데 산 집은 7억 6천이니까 2억 5천이 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현금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 다니면서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밖에 월급이 없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2018년 7월에 그 태국 가가지고 뭐 한 8월 정도부터 타이스타젯에서 월급을 뭐 한 800만 원씩 받았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2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뭐 뚱땅하고 생기나?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집을 사고 파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집 사고 팔 때 뭐가 생깁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일단 복비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이 7억 6천짜리 집을 살 수가 없고, 이런저런 뭐 양도세, 취득세, 뭐 양도세는 아마 덜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서창호가 문다혜한테 증여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7억 6천짜리 집 살 때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복비 내고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이 7억 6천짜리 집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3억이라고 한 돈이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은 뭐 월급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뭐 8, 9, 10, 11, 12 뭐 이렇게 썼다고 해봤자 그래봤자 뭐 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을 통해 가지고 6,600만 원 뭐 이런 돈이 태국에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 이 돈 가지고 주택 구입비를 그 주택 구입하는데 양평동 주택을 사는데 이걸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난 돈이지? 이런 의심할 만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때 2019년 5월 달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네스 양이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네스 양하고도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 양평동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021년 2월 5일에 이걸 또 매각을 해요. 매각하는데 이거는 9억에 매각했으니까 2010년 한 1년 반 정도 조금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세 차익을 한 1억 한 4천 정도 또 본 거죠. 뭐 이런 식의 돈 거래가 쭉 있는데 그런데 그 양평동을 9억에 매각했다라고 해도 또 드러나는 게 그 부암동 집을 산 건가 안 산 건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여의도 그 여의도가 아니라 제주도 별장을 갖다가 사는데 3억 넘는 돈 들어갔다라고 했고 부암동은 또 뭐고 그다음에 영등포 또 오피스텔은 또 뭐고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또 김정숙 여사가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뭐 현금으로 이렇게 뭐 입금 갖다 시켰다 거기에다가 문 대통령 인세가 뭐 2억 얼마가 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구린 게 없고 정정당당하고 그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검찰이 그 정리하기 전에 문다혜 씨가 직접 이 돈은 이렇고 이 돈은 이렇고 이 돈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번거롭더라도 이거는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 밝혀야 되냐면 문다혜 씨가 공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인 중에 넘버원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 부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1년에 몇십억씩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연금도 뭐 한 2억 넘게 아마 드리는 것 같고 차도 주고 거기에다가 기사도 주고 그 다음에 경호원도 몇십 명씩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양산 사저 그 짓는데도 국고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서 살았잖아요. 공짜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혜택을 입었으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좀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국민들에 대한 의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어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어왔었죠. 이 소식도 같이 전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부녀의 소유의 차량 이 관련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가 돼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차량이 있었죠. 소렌토. 그런데 어제 압류 처분이 해제가 됐답니다. 그 관련된 자료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문다혜 씨 차량 캐스퍼 있지 않습니까? 이 캐스퍼는 아직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현재 압류 등록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소렌토는 압류 처분이 해제됐는데 캐스퍼는 현재 압류 상태다. 이게 사고가 난 차량이라 그랬던 건가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냥 빨리 좀 풀면 되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소렌토 돈 다 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렌토 낼 때 캐스퍼 것도 내지. 이거 뭐 몇십만 원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많아야 10만 원, 뭐 그다음 몇만 원짜리 있을 테니까 뭐 10건이 있다고 해도 돈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캐스퍼가 지금 조금 부서졌겠죠. 그래서 네. 아마 그 뭐 수리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택시하고 세게 그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칠 게 이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 뭐 캐스퍼가 뭐 외제차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공업사가 하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테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압류는 사실은
내 차가 압류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량을 압류할 때 차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아니거든. 마치 등기부에다가 이제 그 뭐 부동산 압류한 것처럼 자동차도 등록 원부가 있거든요. 거기 예컨대 우리 집에 가압류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미리 그 경고가 떨어지고 가압류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그 압류가 그 들어온 게 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빨리 이걸 갖다가 내면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또 자꾸 하게끔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는 뭐 문다혜 씨가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는 그 과태료를 다 밀린 과태료를 다 납부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한다라고 하면 참 징하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과태료가 부녀가 차량을 있는데 한 차량은 풀었고 한 차량은 놔뒀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좀 별짓 같기도 하네요. 참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 몇 푼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자, 문다혜 환치기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불법 조직까지 연계를 해서 송금을 했다.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했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저는요, 음주운전을 해놓고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전히 출석을 조율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일주일 훨씬 넘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사건이 10월 5일 이제 사실 토요일 새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10월 4일 밤에 이제 밤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아침 새벽 2시 51분 정도에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걸리게 된 사건인데, 근데 보통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길어야 이제 일주일 아니면 정말 보통 길어야 일주일 이전에 다 끝나요. 네,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소환 일정을 변호사랑 이렇게 아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특혜 아니에요, 특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네. 우리도 정말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경찰 쪽에서 자 소환을 해서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 뭐 변호사랑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서 상의하고, 이제 예. 일정을 좀 알아서 좀 조율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아, 생각이 절대 안 되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벌써 오늘이 15일이잖아요. 네, 날짜상으로는 11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이게 좀 봐주기가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저희가 뭐 특가법 얘기를 하면서 위험 운전치상 혐의를 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그러려고 하면 사실 그 택시 기사가 제출하는 진단서가 되게 필수적이라고 그렇죠. 해요. 근데 아직은 제출을 택시 기사가 안 하고 있고 조사만 9일에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왠지 이제 뭐 제 추측으로는 이 변호사와 물밑에서 지금 합의를 있었을 거다. 하기 위해서 아.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 조사도 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선 짚어야 될 부분이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택시기사는 피해자니까 사고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조사하고 뭐 그 밑에서 물밑 과정이 있든 없든 간에 택시기사의 진술이나 내놓는 이런 증거물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명백한 건 뭡니까? 문다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영상이 다 찍혔잖아요. 다 찍혔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가중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엄중처벌이 가능한 내용인데 경찰이 택시기사 진술만 언제까지 기다릴까? 만약에 그러면 택시기사가 갑자기 뭐 병이 지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경찰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면은 그래도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먼저 우선시 할 건가요? 그럼에도 문다혜의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면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미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소환 안 하는 것이 경찰이 진짜 뭘 하느냐.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 가리면서 민중 가리면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저는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당장 사실 명백하잖아요. 이게 CCTV가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술 마신 그때 다 측정도 다 됐고 이거는 정말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부분인 거고 이거는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짚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넘어가고,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부분을 짚었어요. 마약 측정 없었다고. 마약 측정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경찰 측 관계자가 문다의 마약 측정은 약물 검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일반인의 경우에 만취 음주 운전, 즉 심한 정도의 알코올 지수가 나타나고 음주운전 했을 때 약물 검사도 진행한 케이스가 꽤 있어요. 약물 검사 같이 진행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동아일보 보도였나요?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최근에 마약 운전이 수치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마약 운전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이것을 잡기 위해서 마약 측정, 즉 약물 검사도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문다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경찰이 이미 초창기에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짚은 거죠. 왜 문다에는 약물 검사 안 하냐. 저 정도의 면허 취소 수준 수치의 알코올 지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국민이 만약 저랬다면은 약물 검사 했을 건데 왜 문다에는 아니야? 이것 또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마약 문제가 만연하다라고 해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서는 정말 마약이 구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걸까 싶기는 한데 학생들에게도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코 이제 단순한 음주운전 이상의 상황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렇죠. 당연히 마약 검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현재 현행법 상으로는 맞아요. 네.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이제 강제로 체열까지도 할 수 있고 내가 체열을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일고는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강제로 검사를 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검사를 하지 않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이건 문제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반드시 네.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 이제 보면 그 경찰들이 마약 그 검사에 대해서 이게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이러하다라는 경우에는 좀 네. 그냥 음주 측정만 하고 그 이외에 좀 약간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할 때 마약 검사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아직은 네.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봤을 때 마약 검사 관련해서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용인 시의원 전 시의원 혹시 그 어디 소속인가요? 민주당이죠? 또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표창원 의원실에서 이제 옛날에 민턴 비서를 하다가 네.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최연소 의원으로 해서 용인 특례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정모 시의원인데 네. 이 사람이 지난 4월이래요. 강남에서 강남? 네, 강남 그 압구정동에서 네. 알몸인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훔치다가 알몸으로 남의 핸드폰을 훔치다 걸린 거예요? 적발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그렇죠. 행동이라서 이제 음주 측정 플러스 또 이제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 측정 플러스 이제 마약 검사를 그때는 시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약은 이제 음성이 나왔고 이제 만취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걸로 이제 지금 보여지는데
예, 이런 예, 이럴 때는 이제 공정하게 마약과 이런 음주 측정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약간 음주가 명백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육안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약까지는 검사를 안 하고 음주 측정만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라고 하면 이걸 제도화해서 좀 맞아요. 누구나 동등하고 공정하게 이런 획특혜를 받는 부분이 없도록 이거는 좀 정치권에서 제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약 그 구하는 뭐랄까요 이 방법이 너무나 편해요. 제가 근데 이거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걸 말했다가는 또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마약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금세 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5분 안에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마약을 구하기 쉬운 세상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죠. 검수완박 뭐 어디 간지는 굳이 말 안 할게요. 예, 민주당이 말할게요. 그냥 민주당입니다. 예. 검수완박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것 때문에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문다에 대해서는 약물 검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많아요. 근데도 지금 경찰이 하는 행보를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직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뭐 11일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출석조차 안 하고 있어요. 출석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약물 검사도 할 계획이 없다고 이미 당 초창기에 경찰 관계자가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너무나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희 펜앤마이크 아침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허연준 앵커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전해드린 소식인데 보시죠. 파면 팔수록 문다혜 씨는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업용 건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주도에도 있었고 뭐 또 있었고 근데 이게요.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서는 현행법 위반 의혹도 있다고 나왔는데 이건 의혹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 1박에 약 15만 원 이렇게 해놓고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위법인 거예요. 즉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제 시단체에다가 신청을 하고 숙박업으로 쓸 것이다라고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즉 위법이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괴담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내로남불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숙박업을 또 어떻게 보면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숙박업을 하는 것도 부동산을 그렇죠. 예.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소유를 해서 그거를 임대를 놔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임대인, 임차인 뭐 이런 뭐 전월세 이렇게 주면 또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자기네들은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는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뭔가 법에 저촉되지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걸리지 않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사실 또 양평동에서 그 다가구 주택을 이제 문다혜 씨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때 1억 4천인가 시세 차익을 이제 보고 이거를 또 팔아서 그 이후에 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거를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업자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제주도에 그렇죠. 있는 그 주택을 또 매입을 해서 그것도 이제 에어비앤비로 또 돌리고 있어서 이게 그냥 월세만 안 받았다 뿐이지 결국에는 1박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네. 그러면 두 개를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 1박에 30. 하루에 30 버는 겁니다. 하루에 30. 30이면은 이게 뭐 만약에 풀부킹이 된다라고 하면 600이죠? 이제 900만 원. 900이죠. 900. 네, 한 예. 달에 30일 정도라고 하면 900만 원씩을 그냥 네. 앉은 자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노동의 가치가 어떻니 저떻니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이거는 뭐 시민들의 뭐 세금 그 돈을 핏빨아 먹는 뭐 그런 상당히 이렇게 악마화를 시키면서 이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해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부동산 가격도 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은 또 돈벌이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내로남불의 끝은. 네, 내로남불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또 변호사 출신에다가 전직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현행법을 무시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 이 제주도 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어비앤비에다 올리면서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영등포에 있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네 네. 명백하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될 수 없는 없어요. 사업장으로 네.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업소로 이게 등록이 될 수가 등록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런 등록하는 것들을 모든 건수들을 다 하나하나 걸러낼 수 못해요. 없다라는 그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본인이 등록을 그렇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벌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걸린 거죠. 걸리게 된 건데 저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막 참지 자신을 않겠다. 참지 않겠다 뭐 하면서 본인을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때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렇죠. 아무도 없는 숲속인가요? 숲속에서 예. 그 내용을 또 인용을 해 가면서 완전 본인의 비련의 주인공인 척, 막 피해자인 척 이런 온갖 행실들을 다 하다가 이제 와서 막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것은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음주운전하고 나서 그 캐스퍼 차량도 봤을 때 지금 차량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체납도 있었고 불법 주차도 네, 있고요, 우선. 주차도 있었고 뭐 신호 위반이라던가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때 말했다시피 참지 않고 정말 좀 나와서 이런 거 다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다혜 씨가 글을 2번 꽤 많이 올렸어요. 2번이 아니라 더 넘는데 우선 이 돌 누가 던졌을까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던지긴요. 당신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던진 거죠. 예?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이 스노우볼 굴린다는 표현을 저희 이제 2030 세대에서 많이 쓰거든요. 게임을 저는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스노우볼이 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문다혜까지 간 거예요. 근데 돌을 누가 던졌겠냐? 뭐 윤 대통령이 던졌겠습니까? 그 돌을? 아니잖아요. 그걸 뭐 참지 않겠다 이러더니 결국에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그거였어요. 문다혜 참지 않겠다더니 술을 참지 않았다. 술도 예. 참지 않고 많이 뭐, 드셨더라고요. 음주운전도 네. 참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문다혜는 파면 팔수록 지금 괴담만 더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빼박이죠. 이것도 거의 빼박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비전관인가요?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비서관? 돈 보낸 거, 네네, 비서관. 송금하고, 예, 네, 그런 관련해가지고 경호처에 있는. 네. 의혹이 여러 개 있고 정말 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문재인 일가의 약간 공통된 특징 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그쵸. 예.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 우선 결국 문다혜 얘기 이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댓글도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은 뇌물 특활비 게이트가 열렸다고 해야 할 판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담궈서 다음 대통령이 되었을 땐 몸 좀 사리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박 전 대통령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많이 뭐 의혹 제기도 하고 공세도 펼치고 아스팔트 나가서 시위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본인 일가에 대해서는 청렴 결백한 것을 어필을 하거나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 밑에 본인 집은 에어비앤비 돌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생을 한 거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공감도 많이 얻었어요. 뭐 1061, 897 공감 많이 얻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1년인가를 이제 거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는 또 독립생계를 이유로 해서 이제 고지 거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독립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지 거부를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다가구 주택도 매매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더 아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스타 항공 관련해서 자기 전 남편 관련해서도 이런 특혜 채용이라던가, 그렇죠. 네, 이런 그 안에서 이제 과연 태국에 갔을 때도 계속 그 청와대와 돈 거래를 했던 수상한 행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 정말 이 문재인 일가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내로남불의 끝판왕, 왕 끝판왕은 원래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국도 있고 네. 뭐 이재명 대표도 있고, 네, 이재명도 있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아. 이 끝판왕 그 내로남불 4대 천왕은 어떤가요? 4대 천왕 예. 누구누구까지 뽑을 수 있죠. 그러면 한 명을 더 추가해야 되긴 한 명. 하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하죠. 문재인 문대 둘로 나눠서 딸까지 같이 예, 그럼 4대 천왕. 그거는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닌가. 급을 네. 책을 너무 올려주는 네, 거다. 체급을 올려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3대 천왕으로 일단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